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근대 개항기 경제 파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경제 파트 설명한 부분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보고 혹은 아직 안 본 학생들은 이 수업 듣고 꼭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필기 부분을 칠판에 판서하고 한 20분가량 설명을 한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이거 다시 피드백하고 중요한 부분 포인트 우리가 쌍방향으로 잡아가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이 근대 개항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기를 크게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열강들이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뭘 뺏어갔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쌀을 우리는 농경 국가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것들을 뺏어갑니다. 그럼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뭘 팔았을까라고 하면은 공업화, 산업화로 인해서 그 나라에서 생산된 면제품, 이런 옷감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팔고 우리나라에서 공유, 쌀 이런 것들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세 시기로 구분을 했을 때 크게 이 초반의 시기는 이 청나라와 그리고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누가 더 쉽게 많이 침략할 것인가 경쟁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1894년, 아이고 이거 선 잘못 껐네요. 여기에요. 1894년, 95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청나라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 간섭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 1994년에서 1894년에서 1904년까지는 주로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누가 더 많은 이권을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1904년이 됐을 때 러시아도 또 일본에게 패배를 해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는 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점점 장악해 나가는데 우리나라와 싸웠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외세와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안타깝게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시기 청과 일본이 경쟁을 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은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거류지란 단어를 그대로 풀어서 써보면 거는 주거하다, 살다라는 뜻이야. 류는 버스 정류소 할 때 류입니다. 그러니까 살거나 머무는 지역에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 상인들이 우리가 조일수호조교라고 하면은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그래서 부산항, 원산항, 인천항 이 세 개 항구를 개항을 했을 때 일본 상인들이 항구 근처에서 머무는 지역 4km 범위 내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머지 우리나라 그들이 갖고 온 면제품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중간 상인인 보부상과 객주 여각들이 구매를 하고 소비자에게 팔고 그리고 이 보부상 객주 여각이 일본 상인에게 쌀을 팔면 쌀을 가져가는 형태의 무역 형태가 초반에 우리 근대의 무역 형태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는 명청 결국 중국과의 무역, 국제무역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조공과 책봉의 관계라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선진 문물을 전달해 주면은 우리는 중국의 그 감사의 의미로 이 조공을 바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종주권을 잡고 있었는데 일본한테 그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라는 이 조약을 체결을 해요. 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통해서 청나라는 일본보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큰 이득을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내지무역이 가능해졌다. 이 포인트 알고 있어야 돼요. 내지무역이 가능해졌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항구에서만 머물면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대전, 천안, 아산, 대구, 광주 이렇게 내지로 청나라 상인이 직접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부상과 객주와 같은 중간 상인의 역할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값싼 가격에 다양한 물건을 우리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으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인기가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거류지 무역, 항구 주변에서만 무역을 하는 모습이 분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이제 최애국 대우를 얻으면서 내지 무역을 가능하게끔 하고요. 그래서 이 청과 일본이 경쟁했을 때는 이 거류지 무역의 생성과 거류지 무역이 분열되는 그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러시아와 일본이 침탈하고 있을 때는 경쟁하고 있을 때는 이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철도 부설권, 러시아는 산림, 나무 채벌하는 권한, 그리고 저령도를 조차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저령도는 부산 앞바다에 있는 지금의 영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여러분 중국 땅이었는데 돈을 주고 영국이 100년 동안 샀던 지역이 있었는데 어디죠? 그 지역이? 홍콩이라는 지역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러시아도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부산 앞바다의 한 섬을 우리나라에게 돈을 지불하고 살려고 했었어요. 이런 것도 있었고, 자 그리고 프랑스는 광산 채굴권, 미국은 금강 채굴권을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열강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가져가려고 했던 시기고, 그런 다음에 1904년 이후에는 일본이 독점을 하는데 일본이 처음으로 했었던 경제적 침탈은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4년 1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 들어왔던 외교 고문 스티븐스, 경제 고문 메가타가 우리나라의 돈 100동화를 일본의 돈 제1은행권으로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민족 자본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 내용은 뒤에 사료를 보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할 때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항을 했겠죠. 그래서 그 저항의 모습이 뭐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 방공령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곡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쌀을 일본 상인이 사갈 수 없게끔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889년과 90년에 실제적으로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실시는 했지만 실패했고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했다라고 하네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사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권 수호 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권한을 수호 지키기 위한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던 시전상인 이 황국중앙 총상회는 이 보부상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기에서 뭘 하냐면 철시 시장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시장에 가지 않겠죠. 그랬을 때 청나라와 일본 상인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없겠죠. 그런 식으로 저항을 했다 생각을 하면 되고요. 황무지 개간 반대운동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애국개몽운동 단체를 설명할 때 대표적인 단체였던 보안회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자, 국채보상운동도 중요한 거예요. 국채보상운동은 나라의 빚을 갚아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나라의 빚을 지었냐 보면은 이렇게 일본이 철도 지어주고 우리나라의 근대 시설물을 만들어주면서 빚을 지게 합니다. 차관을 빌려줘요. 그래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빚이 빌려줬다는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장악을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금주 금연을 통해서 한번 갚아보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역사 속에서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 우리가 외환 위기가 왔을 때 IMF 시기 때 어땠어요?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빚을 갚았던 적이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경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했던 부분 다시 이렇게 간단하게 피드백했어요. 혹시 동영상 보거나 볼 때 질문 있거나 혹은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료 보면서 좀 구체적인 사건들 한번 개념들 잡아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료입니다. 첫 번째 사료는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건데요. 이 도표는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가졌던 무역의 비중을 비교하는 도표예요. 그래서 188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가 청나라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청이 높아질 수 있었던 원인은 뭘까요? 일본보다 먼저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을 통해서 뭐가 가능해졌으니까 내지 무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겠죠.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여주고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는 주로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러한 무역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정답으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찾는 거. 이러한 무역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청일전쟁의 발발을 찾는 것을 주로 묻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사료가 있네요. 여기에 내지 무역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조선 상인이 베이징에서 규정에 따라 물건을 팔고 사도록 하며 청상인이 조선의 양화진, 여러분 자이언티 노래 중에 양화대교 알죠? 서울 한강에 있는 다리잖아요.
거기에 밑이 옛날에 나루터였어요. 진. 그래서 이 양화진과 한성에 들어가서 영업소를 차려 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래요. 청나라 상인이 항구를 떠나서 내지 서울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그래서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과 일본과 청상인의 경쟁의 모습 도표봤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화폐정리 사업이라는 걸 우리가 볼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근데 교환에 조건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 조건의 내용을 보면 상태가 매우 좋은 갑종 백동화는 개당 이전 오리의 가격으로 새 돈으로 바꿔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을종 백동화는 개당 일전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사들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10,000원이 있습니다. 10,000원이면 지금 이걸 일본 돈으로 다 바꾸래요. 근데 100엔에 1,000원 정도 된다라고 쳤을 때 10,000원이면 1,000엔을 바꿔줘야죠. 그럼 선생님은 그 10,000원과 1,000엔은 똑같이 CU에 가면은 핫바도 사 먹을 수 있고 컵라면도 사 먹을 수 있고 초코우유도 사 먹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가 갖고 있던 10,000원은 한국은행에서 방금 발행된 완전 새 돈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실수로 또 다른 10,000원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가 세탁기에 돌려버렸어. 혹은 조금 찢어졌어. 훼손됐어요. 그거를 일본 돈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1,000엔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300엔밖에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CU 가서 핫바밖에 못 먹죠. 우리나라 돈의 싹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한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한다. 이런 의미예요. 선생님이 재산이 10억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 10억 가지고 뭐 할 거냐면 학교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부당하게 침탈했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국제법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국제법을 통해서 일본의 부당한 침탈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외국어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인재 양성하는 것이 제가 설립한 학교의 목적입니다. 목표예요. 근데 내가 10억을 가지고 일본 돈으로 바꾸래요. 바꿔왔더니 3억밖에 안 바꿔줬어. 그럼 선생님 학교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우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폐정리 사업 중요한 사료 받고 다음 사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사료는 이 방공령에 관련된 사료예요. 그래서 이 함경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방공령을 선포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한 게 아니라 일본의 조약에서 이렇게 맺어져 있어요. 조선국이 자연재해나 변란 등으로 인해 국내의 양곡이 부족해질 염려가 있을 때는 1개월 앞서서 지방간이 영사관에게만 알리면 일본 상인에게 일률적으로 못 사게끔 준수하게끔 우리가 하겠다. 이런 조약을 일본이 맺어줬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무역과 무역 간의 그런 공정성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1889년 90년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고을의 지방관이 수령이 일본 영사관으로 신고를 하러 갑니다. 방공령 선포를. 저 방공령 선포하러 왔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지금 담당자가 일본에 출장 가 있는데 일주일 후에 오세요. 일주일 후에 갑니다. 저 방공령 선포 신고하러 왔습니다. 아, 지금 배가 끊겨서 일주일 있다 온대요. 또 일주일 있다 오세요. 2주 걸려요? 저 방공령 선포 신고하러 왔어요. 아, 그 사람이 2주 동안 출장 갔다가 탈이 났네. 그래서 2주간 또 병가를 냈네요. 한 달 후에 오세요. 이렇게 4주, 5주 신고를 못해요. 그러니까 9월, 10월이 돼버렸어.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쌀을 가져갑니다. 이 고을의 수령들이 방공령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일본 영사관에서 정식으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쌀 안 판다는 소문이 돌아서 국내에서 쌀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어. 야, 여기에서 한 달 전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선포하면 어떡해? 배상금 내놔. 방공령에 실패하고 배상금까지 지불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고구마 먹는 느낌이잖아. 근데 나라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공령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마지막 사료 하나 더 볼게요.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빚을 갚아보자고 한 거예요. 국채가 1,3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국고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2천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금지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에게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300만 원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갚아보자.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시작했고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언론사에서 적극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한테 돈을 빌려준 이유가 뭐 이자놀이 하거나 돈을 꼭 받고자 하거나 이런 건 아니야.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빌려준 거잖아요. 돈을 갚으면 귀찮겠죠. 더 싫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가짜 소문을 막 퍼뜨려요. 이 사람들 기부하지 마. 이 사람들 너희들 돈 먹고 도망가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짜 소문을 막 퍼뜨리고 하면서 결국엔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료까지 이렇게 보아서 경제 파트를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이 어쨌든 결정적으로 오늘 기억해야 될 사건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이해해서 거류지 무역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났는지 분열됐는지 알아야 되고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결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저항으로 반공령 선포와 화폐 정리 국채 보상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경제 파트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는 학생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없으면 여기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현영이 들어와.